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월 21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힘든 장 보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0.5% 가까이 좀 올라가네요. 0.49% 상승, 4,909포인트의 장 마감. 코스닥은 2.57% 하락, 951포인트. 코스피는 4,900선을 그래서 사수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933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 950포인트는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는 하락 종목의 수보다 상승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고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힘이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중소형주의 시간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대형주, 특히나 그 대형주 안에서도 정말 소수의 종목들만 힘을 보는 그런 흐름들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너무 상반된 흐름을 보여줘가지고 이게 같은 나라 증시가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 장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건 좀 있을지, 오늘 나온 악재, 잠깐의 우기일지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민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글로벌 긴장감이 커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와 유럽의 갈등이 커졌죠. 여기에 셀 USA 움직임이 나오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장중의 상승으로 전환하며 마감 때도 0.49% 오르며 4,909선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천스닥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코스닥은 2.57% 하락하며 951선에 장 마쳤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3,476억 원, 장 후반에 조금 더 매수폭을 키웠네요. 4,394억 원 매수했고 기관은 3,217억 원 순매수, 개인은 9,963억 원 벌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2,650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 기관은 6,610억 원 팔았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9,562억 원 사며 사자 포지션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에서 5위 움직임부터 함께 보시죠. 장 후반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장을 주도했죠. 삼성전자 2.96% 오르며 14만 9,500원에 마감했습니다. TSMC 3나노 공정 물량 예약이 내년까지 모두 차면서 빅테크들이 삼성전자의 공정으로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현대차가 상승장을 많이 주도했죠. 현대차 오늘 14.61% 오르면서 54만 9천 원에 마쳤습니다.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했고 53만 원을 넘기도 했죠. 이외에도 현대차와 관련된 로봇주들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로봇주 종목별 움직임은 이후에 특징 섹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6위에서 10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0.46%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기아도 자동차주 강세에 힘입어서 5% 상승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신고가 달성 이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다만 미국 빅테크의 가스 터빈을 공급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점은 함께 확인하시죠.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22.35% 하락하며 37만 3,5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이 GSK의 자회사 테사로와 4,200억 원 규모의 기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상보다 계약 규모가 낮게 발표되자 주가도 급락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큐렉스 매출로 받는 로열티의 비율도 기대치인 4에서 5%보다 훨씬 낮은 2%로 나타나 악재가 더해졌죠. 오늘 장 마감까지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6위에서 10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바이오주는 알테오젠의 하락으로 대부분 파란불 켰습니다. 헬스케어와 바이오 관련 ETF가 약세를 보이며 순위권 바이오주들도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증시 인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오늘 순위권에 현대무벡스가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19% 상승하며 46,3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연이은 로봇주 랠리와 또 현대차 상승세에 힘입어서 시총 10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발언에 들썩인 강관주들 움직임 함께 보시죠. 트럼프가 알래스카 천연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전에 처음 제안됐지만 그동안 막대한 투자비 부담으로 주춤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 덕에 자금을 확보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커졌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거론될 때마다 강관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상승해서 윗꼬리를 달고 온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넥스틸 18.17% 상승했고 대동스틸 오늘 상한가 찍었습니다. 하이스틸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다만 자원개발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1차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장 초반의 급등 이후 빠르게 하락 전환한 점 체크하시죠. 프로젝트 추진 의지로 주가는 자극됐지만요. 실제 사업 진행 여부는 더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이어 상승 랠리 이어가며 포스트 반도체를 노리는 로봇주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차 모멘텀이 단연 가장 크죠. 오늘 KB증권 리포트에서도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이 3교대 기준으로 사람 대비 3배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의 생산 능력이 오르고요. 또 원가 경쟁력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증권이 제시한 현대차 목표 주가는 80만 원입니다. 다만 대표적인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이 30% 내외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강한 모멘텀이 있지만 이어질 실적까지 체크해 보시죠. 자세한 주가 보시면 현대무벡스 오늘 19%로 크게 올랐고 유로메카와 효링로봇도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SL은 오늘 상한가 찍으면서 마감했고 협진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찍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환율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중 1,480원대를 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만 마감 들어서는 6원 80전 내리며 1,471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쏠렸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요. 환율이 한두 달 후에는 1,400원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발언한 점도 참고하시죠.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자세한 시장 대비는 증시 인사이트에서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코스피가 언제 5,000피에 도달할 거냐, 과연 그 순간이 언제냐 이런 기대감이 참 컸었는데 오늘 코스피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장을 마쳤습니다. 네, 특히 코스피 하락 출발하고요.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4,900선 오늘 회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유독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대해서는 좀 긴급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컨설팅 사업부 정성인 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성인 부장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겨나가지고 시장에 여파를 줄 거라고는 봤는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애매하게 왔어요. 가는 건 가고 빠지는 건 더 빠져버리니까 유독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일단 코스피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잘 버텼다. 잘 버텼다.
정도로 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 단으로는. 예,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이슈가 또 컸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잘 버틴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비교적 좀 잘 버텼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단으로 보면은 올랐습니다. 그래도 0.5%가량 올라간 겁니다. 코스피가 24포인트 올라간 것 같은데 이진 대표님도 오늘 잘 버텼다는 편에는 뭐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안에 이면을 보면 너무 힘든 시장이었죠. 네, 코스닥은 오른 것도 많이 없는데 또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져서 네, 아마 1,300개 넘게 빠졌네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는 좀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저께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것인가라는 기대를 했던 바로 전날 오늘 너무나도 온도차가 극명하다 보니까 아마 심리들이 얼어붙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히려 좀 자금의 이동도 오늘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코스피 대형주로 갖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자금의 이동들도 같이 나오면서 투매가 일부 종목에서는 좀 쏟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잘 버틴 것도 맞지만 또 그만큼 힘든 하루기도 했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좀 희망적인 거 볼 게 좀 있습니까? 현재 시장? 일단 희망적인 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리고 현대차,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견조한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부각도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적인 요인들이 다시 한번 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당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좀 우호적인 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뭐 정부 정책의 또 새로운 드라이브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대기업 단의 실적 이 우호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을 기다려보는 게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님, 이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계속해서 좀 엇갈리는 흐름이긴 한데 두 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없을까요?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머니무브가 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그쵸. 많이 일금에서. 있어요. 근데 이 머니무브 특히 개인들 자금이 상당히 좀 들어오는 가운데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잘 아시겠지만 ETF 쪽으로의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만큼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보면 대형주 그리고 탄탄한 종목들이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 주식 쪽으로의 수급이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대형주의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같이 동반적인 상승을 하려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체질 개선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업 단에서의 이런 움직임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오늘 알테오젠이라든지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런 흐름들은 결국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또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실적 시즌에 혹시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 시장에서의 자금 유입이 들어오기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자금 유입되려면은 뭐 패시브 자금 운용하는 ETF에서도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가 먼저 움직여야겠죠? 코스닥이 뭔가 더 크게 움직이려면 사실은 뭐 제약바이오도 중요한데 일단은 지수단에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단에서 자금이 좀 들어와 줘야 전반적으로 온기가 좀 퍼지면서 그러니까 코스닥을 사는 그래서 그 전체 종목군이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부분은 물론 오늘의 흐름은 굉장히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만은 작년 12월부터 사실 지금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 정책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관 쪽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지금 올해 초까지 보면은 코스닥 대표지수, 그러니까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쪽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꽤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코스닥 시장을 아예 지수를 뭔가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정해놓으면 좀 마음이 그래도 좀 편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좀 쉬워질 것 같고. 그래서 부장님 혹시 코스닥을 하방을 어느 정도까지를 좀 잡아놓으면 우리가 전략을 짜기가 좀 편해질까요? 사실 이제 뭐 저는 지수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제가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그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일단 기관들이 좀 팔긴 팔았는데 예. 그 예를 들어서 코스닥 150 ETF의 수급을 좀 보고 왔더니 기관들 순매수가 좀 들어왔더라고요. 아, 오히려 샀네요. 예, 오히려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단에서는 지금 기관들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900선을 하단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 좀 더 들어가면 알테오젠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이야기죠. 코스닥까지 좀 묶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막 5,000피보다 1,000수당 먼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시간이 진짜 좀 하루 어떻게 만에 이렇게 뒤집히고. 하루 만에 바뀌나 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일단은 제약바이오 ETF도 오늘 사실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부장님. 타임폴리오 액티브를 보니까 오늘도 거의 9에서 10%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제약바이오 ETF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사실 주식 투자의 난이도로 따지면 가장 높은 업종이다라고 네. 소위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ETF 쪽에서 이제 자동으로 짜주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개별 종목단보다는 덜 빠졌습니다만은 뭐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였죠. 네. 타임폴리오의 그 대표 ETF가 이제 K바이오 ETF인데 오늘 10% 정도 하락 마감을 맞습니다. 했거든요. 알테오젠 비중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국내 ETF 시장에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ETF는 사실 뭐 반도체나 다른 섹터에 비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이 업종 전반에 투자하는 ETF이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 ETF들까지 굉장히 힘든 좀 상황이 이어졌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 대표님 이제 알테오젠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기술 수출이 나온 이야기가 시장에 눈높이를 못 맞췄다라는 뷰도 있었지만 사실 오늘 이 로열티 문제가 가장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많은 사람들이 로열티를 한 5%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2%밖에 안 되면은 반토막이잖아요. 거의 반토막도 네. 안 되는 건데 이게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2%가 최대냐, 앞으로 늘어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의견은 좀 분분하게 갈리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2%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과 그리고 알테오젠의 이번에 입장문을 보면 비밀 유지 계약이다. 그래서 딱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여기서 약간 이제 참여자들로 하여금 숨통을 틔워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특허 만료 2043년까지 수령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다른 기업들은 10년 동안 수령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18년이라는 8년 그 더 받는다, 우리. 기간을 가져간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했고 또 새로운 기술 이전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의 실망감을 좀 잠재워주지는 못한 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동안 이제 뭐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로 봤던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또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긴 했어요. 많이 내렸어요. 네. 네. 매수 의견은 그대로 가기는 했지만 최선호주긴 해도 목표 주가를 너무 많이 밀어다 보니 이게 투자자들 심리에 상당히 좀 악화가 되는 그러니까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글로벌 국채금리 뭐 급등을 하고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또 알테오젠이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 첫날에 그 GSK 자회사의 4,200억 원 규모의 이런 딜에 대해서는 1조 9천억 나왔던, 그러니까 1.9조 나왔던 아스트라제네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 미쳐서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좀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오늘 로열티에 대한 건 한 네. 지금 거의 너무나도 영업이익 추정치에는 너무 영향력을 크게 주는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반등은 쉽게 다음 또 기술 이전이라든지 뭔가 분위기를 쇄신시켜줄 수 있는 이슈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때 그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보고
정말 믿고 가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오늘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다라는 거는 실망 매물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바이오에 대한 투심도 정말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로열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정리해드리자면은 지금까지 2028년까지 알테오젠에 대한 이익 추정치를 1조로 잡았다고 치면요. 여기서 로열티를 5% 띄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텐데 이게 지금 2에서 2% 정도로밖에 안 된 겁니다. 1조 받을 거 4천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오늘의 하락분, 즉 오늘 종가 보니까 22%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계산을 좀 해보면은 이익 추정치가 줄어든 걸 좀 보면은 30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추가 하락은 불가피한가요? 오늘 제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은 거래량이 굉장히 동반된 네. 하락이라는 점과 그리고 그 전에 알테오젠이 여러 가지 뭐 특허 분쟁이라든지 이슈가 있었을 때도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이 40만 원대는 그래도 항상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이탈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심리의 악화적인 부분들이 강했고 또 지금 제약바이오 외에도 뭐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구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들 쪽으로의 자금 미동 현상이 있다라는 게 가장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방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도 여기서 추세를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막대한 자금이 그럼 들어와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또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다시 올리려면 엄청난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기술적인 횡보라든지 이런 정도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탄력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뒤엎을 만한 호재가 있어야겠네요. 네, 그게 뭐 회사 측에서는 지금 상업계약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미 사실 노출된 계약이라서 이야기라서 저는 가시화된 성과가 좀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앞서서 금리 쇼크도 짚어주셨고 지금 알테오젠 이슈 하나만으로도 상황이 쉽지 않아 보여서 그러면 제약바이오주 전체를 저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알테오젠 제외 다른 종목들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이번에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30% 정도 뛸 것 같고 예. 영업이익률은 뭐 40%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추후 2026년 실적 추정치 가이던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 흐름이 있긴 했지만 이게 과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제약바이오를 끌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빅파마가 바이오텍까지 끌어줄 거냐? 네, 이 부분을 분위기를 완전 쇄신시켜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맞아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시장이 지금 더 우려하는 건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올해부터 이때까지 이 기간 동안 20건의 기술 이전이 있었는데 중국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한 건도 없었고 이번에 나온 게 알테오젠이 생각보다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거라서 좀 뒤바뀌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자금이 크게 네, 유입이 되거나 맞아요. 아니면 뒤바뀌어 줄 수 있는 빅 모멘텀이 나와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성희 부장님 지금 뭐 알테오젠만의 문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또 ETF도 패시브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일파만파 좀 불길이 앞으로 좀 당분간은 좀 번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이게 보면은 항상 계절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1월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은 기대를 하고 들어왔던 자금들의 일부 이탈이 항상 있어 오긴 했었어요. 맞아요. 있어 오긴 했었는데 뭐 시기적으로 알테오젠 이슈가 너무 크게 지금 작용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전반의 지금 분위기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한 것 같고요. 뭐 이재용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지금 사실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뭐 당연히 뭐 실적 시즌이 돌입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하고 지금 정부가 또 너무 환준에 지금 매진하고 있어가지고 네. 다른 걸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올해 뭐 BDC도 그렇고 지금 일단 기술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도 분명히 지원 관련된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동반되면은 분위기 반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용 대표님 보셨을 때 섹터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작년 한 10월, 11월 때는 사실 뭐 한 종목이 다 섹터 전체가 다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좀 그거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지금도 좋은 기술력이 있고 좋은 기술 이전을
기대하는 기업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대로 파는 거는 아직 유효합니까? 유효할 수는 있기는 예. 하지만 근데 심리적인 부분들이 회복되는지의 여부를 지켜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심리가 회복되면 아마 시장 그 섹터 안에서도 좋은 종목이 바로 빠르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고 뭐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내는 종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있더라고요. 네,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워낙 다른 섹터 쪽에도 또 자금이 더 강하게 유입되는 맞아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튀어오를 만한 가능성은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걸 봤을 땐 심리 회복이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삼천당 제약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 하락으로 가더니 2% 상승 마감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묶여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뭐 비만 치료제 그나마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 오른다라는 것, 시장은 그나마 그럼 비만 치료제 좀 좋게 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좋게 보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삼천단 제약은 최근에 이제 안질환 관련된 회사로 되게 예. 잘 해오다가 비만 치료제 우리 경구용도 하고 장기 지속형 플랫폼도 합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회사와 다르게 로드맵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며칠 전에 기업 설명회를 했는데 우리 미국으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 이전 할 수 있다. 2026년에 할 것이다라는 이런 자세한 로드맵을 명시를 해주면서 시장에서 그동안 재료가 노출되어 있던 다른 제약바이오보다는 새롭게 로드맵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이 좀 매력도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외의 이슈는 따로 없지만 일단 그거를 가장 좀 크게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올랐던 삼천당 제약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게 이제 결국에 더 커지게 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기대에 부응할 거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성인 부장님 보셨을 때 아까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은 좀 자금 유입은 들어왔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근데 뭐 제약바이오의 저가 매수를 좋게 봐서 들어온 걸까? 아니면 2차 전지를 좋게 보는 걸까? 아니면 최근에 이제 로봇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로봇을 좀 좋게 봐서 코스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걸까? 어느 쪽에 좀 가깝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그 대표 지수를 기관에서 사는 이유는 그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렇죠.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개별 종목 단위로 기관들이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 뭐 절대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BM 대비 성과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개별 종목이나 테마에 자금이 많이 쏠린 경우에는 또 오히려 이게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표 지수를 투자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큰 호재가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 기다려보겠고요. 그 다음 섹터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합니다. 로봇입니다. 야, 여기는 멈출 생각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가 뭔가요? 우리 갈 길 갑니다. 네, 로봇. 현대무백스도 오늘 시총 상위 10위로 들어온 걸 확인해 보니까 진짜 대세 섹터가 맞구나 생각이 듭니다. 정승희 부장님 보셨을 때는 제약바이오의 자금이 오늘 로봇으로도 좀 많이 유입됐다고 보세요? 지금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지난주부터 로봇 포모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로봇 ETF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지금 오고 있는 그럴 것 같아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ETF 뭐 종목을 설명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1월 6일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ETF를 출시했어요. 이걸 출시를 했는데 어제 개인 순매수 650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 전날 490억, 그 전날도 490억, 뭐 120억 이런 식으로 지금 10영업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3,500억 됐어요.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대한 포모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자체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휴머노이드 산업을 끌고 가 있다라는 말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종목이 15개 종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애들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인데 그런 비중들이 이제 10% 정도 들어가 있고 이제 하단에 뭐 5%, 3% 이렇게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순매수가 예를 들어서 600억이 들어오면은 60억이 개별 종목에
묻지마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하는 ETF나 관련된 상품들이 지금 뭐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 뭐 지금 일주일간 거의 30%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반대의 경우에 이게 이제 변동성이 너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뭐 로봇은 지금 종목이나 ETF를 골라도 너무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정말 좀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타이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컨설팅 사업부 정성인 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키움에서는 요거 좀 우리나라는 ETF로 묶을 로봇 기업들이 별로 없죠, 근데. 지금 로봇 ETF가 지금 6개 정도 나와 있어요, 이미. 네. 이제 뭐 타이거 ETF 상장을 했지만 저는 비록 키움 투자 자산운용 소속이긴 하지만 컨셉트요? 예, 저희가 키움으로 바꿨고요. 예. 이제 뭐 시장 얘기를 하러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ETF들이 대부분 구성 종목이 비슷해요. 네, 구성 종목이 되게 비슷하고 사실 이제 테마형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섹터나 테마 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조선, 방산 이렇게 하더라도 ETF 보시면은 각 회사의 대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비중 차이, 약간의 종목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비슷하게 가는 상황이라서 예, ETF들을 좀 잘 고르시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구성 종목들 다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그 안에서도 조금 우선순위를 주려면 현대차 그룹주가 조금 더 많이 담겨 그렇죠. 있거나 그것들의 비중이 조금 더 큰 거 그게 더 좋은 걸까요? ETF 안에서? 지금은 진짜 그렇겠네요. 사실 지금 테마 ETF를 시장에서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지수를 구성하는 방식을 보면은 대부분 키워드 추출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뭐 리서치 보고서들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면 로봇이란 키워드들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중치를 매겨가지고 이제 지수를 산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대차의 주력 사업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예, 쪽으로 봐야 되지 죄송합니다. 않나요? 네. 보선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 지금 과거를 보면은 사실 현대차의 예를 들어서 사업 보고서나 리서치 보고서에 이 로봇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차를 팔고 있는 그렇죠. 회사다. 그 뭐 여담입니다만 제 가장 가까운 지인이 현대차 직원인데 굉장히 지금 그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회사인데 왜 자꾸 로봇? 그러니까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주가가 20만 원을 못 넘어가서 굉장히 직원들이 약간 이 불신에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로봇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5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여담이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나와 있는 시중의 로봇 관련 ETF들에는 현대차 계열사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오늘 방송 오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현대차 얘기를 하면서 로봇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은 드는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미국 상이죠. 상장할 경우에 지금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지금 뭐 때문에 50조 얘기도 나와요. 요새. 120조 얘기까지 네.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현대차 지금 시총이 105조, 뭐 110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현대차는 로봇 기업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패시브형 상품들의 네. 조금 함정인데 아직까지는 계열사 편입이 안 돼 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의 눈길이 더해진 게 오늘 KB증권이 내놨던 현대차 목표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차 목표가로 KB증권이 80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 리포트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를 128조 원으로 좀 산정을 하면서 정말 현대차를 로봇 기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재인 대표님, 일단은 이 80만 원, 오늘 뭐 55만 원 근접하는 모습이었는데 80만 원 목표가 어떻게 보셨어요? 80만 원 목표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자고 일어나면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이 됐었던 그 시기와 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의 이제 관심도와 기대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커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커졌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로봇주들이 좀 움직여서 의아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저 또한 이게 명확한 이유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로봇과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를 넘어서서 국방이라든지 안보 산업 쪽으로 좀 분류를 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 쪽에서 상당히 로봇들을 많이 양산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국민융합 정책을 통해서 민간 기술의 이런 로봇 기술을 지금 군사력 쪽으로 강화해 직접적으로 연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결국 로봇에 대해서 완제품, 거기에 부품에 대해서 조달을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선택지가 중국과의 계속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넘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부품주들까지도 좀 시세의 연속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 이제 로봇주들은 항상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대표적인 섹터였고 그래서 항상 테마다라고 불리워왔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테마성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이 섹터가 길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공급만 재편 속에서 중국의 이런 빈 공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워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좀 부상하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80만 원 주가는 지금으로서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아니 근데 가능도한 게 아까 가능도 지금 할 수 있다. 하단에 나온 게 네. KB증권이 테슬라랑 이제 비빌 수 있는 로봇 기업은 유일한 현대차뿐 네, 맞아요.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피어그룹 대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테슬라 PR이 270배가 넘습니다. 현대차 PR 10배 좀 넘나요? 네, 13배 예. 정도 되는 것 10배 좀 같아요. 넘죠. 이거는 100까지만 줘도 그렇죠. 예. 사실 로봇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PER로 비교를 했을 네. 때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고 CS 이후에 세론이 아니라 기술력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은 좀 높은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사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80만 원 가능할 수도 아, 있기는 하다. 다만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시기보다는 맞아요. 기회를 한번 잘 잡아보자라는 아. 의견 드립니다. 현대차 뭐 작년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네. 사실 이럴 때라도 밸류 좀 받아서 주가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성인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호합니다. 얘를 지금 로봇에 대한 밸류를 차곡차곡 줘야 될지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 고민을 하는 분야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섹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힘들어도 외국인은 4,900억 원 가량을 샀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하면 오늘 1조 넘게 샀더라고요.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수출입 통계도 나왔습니다. 1일부터 20일까지 한 게 나왔는데 여전히 반도체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성희 부장님께서 보시면은 돈 버는 섹터만 사도 된다라는 정의가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로봇 얘기를 저희가 계속했지만 아직 돈 버는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로봇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은 악유가 분명히 낄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결국 이제 시중의 자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는 애들로 다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어찌됐든 간에 또 한 번의 증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뭐 이준 대표님 보셨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추이는 조금 묘하게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투톱 사이에 좀 다른 차이점이 생겼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딱히 차이점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그쪽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도 최근에 AI5 관련돼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고 AI6로 들어가고 우리는 매년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TSMC와의 구조에서 지금 5의 절반, 6부터는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29일에 세부 실적 발표에서
잘 나오겠죠. 네, 일단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하는 심리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더 받쳐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기업 모두 여전히 매력적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략 일주일 정도 실적 발표까지 남았잖아요. 29일이니까. 또 혹시나 뭐 세론을 미리 염두하고 비중 조절이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단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론이 원래 항상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라고 해도 기회라고 보고 있는 요소는 매수의 찬스다. 네, 칩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번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새로 출시될 모델이 칩 가격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지속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가격 상승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는 영업이익 추정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반도체 칩 사용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실적으로 귀결이 될 것이며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컨퍼런스 콜에서 HBM4 관련된 멘트가 이제 양사가 어떻게 나올지가 저는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는데 뭐 안 좋은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여기서 크게 무리만 없다라고 한다면 세론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세로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정성희 부장님. 오늘같이 시장이 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은 사실 뭐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으면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올라갔겠죠. 근데 이런 어수선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실적 발표해도 야, 이 세론이고 뭐고 어떤 그 분위기를 다 못 받아가지 않을까 이런 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그린란드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큰 작용하고 있는 그린란드에 대한 이슈를 글로벌 IB들이 예측한 보고서들을 보면요, 그리 오래 갈 것 같진 않은,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큰 걱정은 하지 않는 의견이 대세인 것 같아요. 대세이고 일단 뭐 최근에 저희 그 국내 시장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대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겠지만은 그보다는 수급 이슈가 훨씬 강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실적이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여전히 견조한 흐름은 계속돼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지수가 이미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보통 신년이 되면은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북을 쌓아가는 형태의 네. 매수를 많이 이어가는데요. 최근에도 보면은 대표 지수나 반도체 쪽에 진짜 순매수 동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실적 발표를 염두에 두고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분위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오늘 반도체에서 깜짝 놀랐던 건 테크윙이었습니다. 이지현 대표님. 테크윙이 오늘 알테오젠만큼 빠졌어요. 네. 16%나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에 대한 이유는 명확히는 지금 기사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IR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었다. 이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직 확인된 거는 딱 명확히 네.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IR 이후에 외국인 기관, 금투,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사모펀드 다 팔았어요. 네. 그래서 모든 수급이 이렇게 빠져나간 거를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분명히 뭔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아직 노출되진 않았지만 더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큐브 프로버 같은 경우에는 1월 수주가 작년 상반기를 상회했다라는 이야기라던가 이번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일 거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이 IR 이후에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은 되진 않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 실린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못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소부장 단에서 사실 이제 한미 반도체도 괜찮고 이수페타시스 그다음 사실 좀 쳐졌던 게 테크윙 같은 이런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뭐 저가 매수의 유입도 전혀 현재는 좀 통하지 않는 거라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강조되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차라리 다른 소부장 기업들이 너무 고가권에 가 있어서 가격적으로 테크윙이 뭐 큰 문제 없었다라고 하면 메리트를 느끼고 매수세 들어올 수 있겠지만 지금 다른 소부장 기업들이 이미 조정을 겪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엔 더 매력적인 가격 조정을 겪은 종목으로 가자라는 수급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럼 소부장 단에 요새 좀 억울하게 빠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반도체 뭐 종목이 있으실까요?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스페타시스도 저는 최근에 좀 억울하게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번 뭐 4분기 실적의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 네. 알겠지만 3분기 때 실적이 사상 최고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예상에 부합하거나 좀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기판 같은 경우에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쇼티지가 있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판이. 근데 기판주들이 한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전체적으로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쉽사리 회복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 체크가 필요해 네.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섹터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발언에 오늘 강관주들이 좀 크게 올랐습니다. 과연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힘을 받아가는 건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정말 단순히 이 정치적 수사에 따른 테마인지 이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재용 대표님, 오늘 이 강관주들의 흐름 단순히 테마성 아니면 뭐 오늘 정말 시장 안 좋았으니까 오늘의 피난처 여기였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후자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테마성 종목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우리나라와 일본 덕분에 예. 원하던 프로젝트 관련돼서 순항한다는 이야기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 혹시라도 이런 강간주들이 이제 수요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는데 단순 좀 기대감적인 측면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직접 참여하는데 실익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던 만큼 이쪽으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성훈 부장님, 뭐 이쪽 알래스카 당연히 뭐 여쭤보는 건 저는 그냥 이제 시장에 대한 상상력을 한번 네. 주입을 시켜서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알래스카 설원입니다. 우리 거기 이제 자원 캐러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자원을 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린란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네. 요게 이어질 수도 있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정치적인 노이즈가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에 어쨌든 AI가 끌고 가는 주식 시장에서 예. 뭐 어쨌든 미국의 전략이긴 하지만은 그 전략의 어떤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시장의 주도 섹터나 테마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뭐 대내적인 요인은 사실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 뭐 그럼요. 일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타코 얘기를 너무 네.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린란드에 대한 노이즈가 금방 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지금 타코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메인 테마로 자리하기에는 좀 굳이 지금 다른 그렇죠. 것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안전자산을 더 챙겨보는 게 지금은 맞는 걸까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전통적인 투자 기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을 때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은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안전자산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맞아요. 네. 네, 안전자산도 지금 마치 주가처럼 지금 뭐 사상 최고까지 계속 지금 레이싱을 올라가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부분이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달러도 마찬가지고 사실 미국 국채는 오히려 지금 어제 금리 지금 올라가면서 툼에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시장에서 소위 작용했던 자금에 대한 이동에 대한 리스크 온 오프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님 질문 주신 대로 그러면 그쪽 섹터를 갈 거냐 안전자산을 갈 거냐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안전자산을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차선책이 있는 네. 거죠. 예, 시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셀 아메리카 현상이 재점화됐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의 갈등이 고조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건데요. 또 불확실성이 커지며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는 6% 넘게 오른 20.59를 기록했습니다. 이 빅스가 20을 넘은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1%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 2% 넘게, S&P 500도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빅테크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켰습니다. 엔비디아 4% 넘게 빠졌고 애플과 아마존 3%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무려 5% 넘게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4% 넘게 약세 보였고 메타도 약세 보였습니다. 방어주 성격의 일라이랠리만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장기물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장중 6bp 오르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 후 소폭 하락했음에도 아직도 4.2% 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년물 금리는 큰 움직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도 크게 올랐습니다. 다음 달 일본의 조기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식품 소비세 감세 공약을 내놓은 데다 20년물 입찰 부진이 겹치면서 크게 반응한 건데요. 일본의 40년물 금리 처음으로 4%대 돌파했고요. 30년물도 지난해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경제 인사들은 스위스 다보스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아마존 CEO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앤디 제시 CEO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일부 상품 가격에 이미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세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은 바로 이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의 위법성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요. 일단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위법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바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법입니다. 작년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국가의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때 근거가 바로 이 IEPA법인데요. 하지만 하급심은 이 권한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단을 유지할지 아님 뒤집을지가 시장에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다만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관세 리스크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다음 날 바로 관세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마저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우선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무역협정 위반했을 때 이 보복관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대표부의 조사와 절차가 필요해 즉각 시행은 어렵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한 근거로 특정 산업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아닌 산업 단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가별 관세에는 제약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무역법 201조입니다. 그리어 대표가 제시한 대안 중 하나인데요. 이 수입 증가가 미국 제조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관세 효과 기간이 제한돼 있어 장기 압박 수단으로는 제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IEPA법과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대안으로 무역법 제122조가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는 무역 적자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면 이는 IEPA가 아니라 122조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122조는 긴급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신속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관세율이 최대 15%, 기간은 150일로 제한됩니다. 또 사용된 전례가 없어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9일과 14일에서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관세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가에서는 파급력이 큰 사안일수록 회기 말인 6월에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오늘장 주요 일정 이어서 살펴볼까요? 오늘 밤에는 미국의 12월 잠정 주택 판매 지표가 나오고 존슨앤드존슨의 실적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보스 포럼에서 엔비디아 CEO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유럽 정상들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미국 자산을 매도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확대되면서 미국 주식부터 채권까지 모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전거래보다 하락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달러 원 환율일 것도 같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베센트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 개입까지 이어진 가운데 주목해야 될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우리은행 외환시장 운용부 선임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환율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밤에 달러 인덱스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근데 연구원님은 그 전에 좀 얘기하셨던 게 다른 곳에서 달러 원 환율 1,480원대 이렇게 보셨는데, 요 전망 계속 유지를 하시나요? 아, 고점을. 네, 단기 네. 고점은 여전히 1,480원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레벨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1,5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의 레벨은 작년 이제 4월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특정 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네. 당국에서 미세 조정이나 이런 시정 안정화 조치를 취해줬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치들이 이미 가동되고 있고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4월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라는 새로운 정책 수단까지 같이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전망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근데 환율의 추이가 좀 이제 급한 움직임이 좀 나왔었잖아요. 시간도 묘하게 또 이제 대통령과 기자회견이 있었을 때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요. 10시 반 이후였나요, 아마. 그때부터 환율 딱 1,470원대로 이제 들어가서 초반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을 것 네. 같고요. 장 초반에 최근의 외환시장 패턴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밤사이에 발생했던 해외 주식 매수, 즉 그만큼의 그렇죠.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달러를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좀 매수하면서 오전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좀 일반적인 맞아요. 하나의 고착화된 패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역외 쪽 저희가 투기적인 수요라고 부르는 물량들이 오전장에서 오늘 환율을 좀 사다가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에 그 이제 급하게 포지션을 다시 정리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 주셨던 교묘하게 것처럼 떨어졌네요. 타이밍이. 네, 환율이 그 타이밍에 이제 떨어진 이유가 그 투기적인 수요들의 손절성 롱스탑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환율 안정 자체를 위해서 좀 실질적으로는 대체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한 게 25년 연말에도 좀 안정되는 모습들 나오고 정책에 좀 반응하나 보다 싶었는데 금세 또 이게 일시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체 뭐가 필요한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표현을 네. 썼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 안에 달러 유동성 자체는 굉장히 풍부한 게 맞습니다. 근데 얘네가 현물 시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즉 달러의 돈맥경화 현상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동성들이 다시 외환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정말 단적으로 보자면 환율이 고점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주면 그때 이제 시장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다시 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라고 부르는 달러의 원화 환전 수요가 있겠죠. 네. 그 부분들이 지금은 외화 예금의 형태로 은행에 굉장히 많이 예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시장에는 무역 수지가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네. 환율이 안 빠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그 물량들을 다시 돈맥경화 현상을 뚫어줘서 외환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도와주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은 됐었는데, 근데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구두 개입만으로는 이게 좀 역부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때 그 발언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인 미국의 외환 정책에 대한 결 자체는 그대로 가져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이제 에이펙 전에 미국이 이제 일본에 방문했을 때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맞아요. 다른 국가의 통화 정책에 개입하는 수준까지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때도 엔화가 크게 강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립 서비스 수준의 발언보다는 뭔가
주요국들이 공조를 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한미일의 외환시장 공조 이야기도 시장에서 좀 돌았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이 나올 거다라는 오히려 하나의 뉘앙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화가 너무 약해, 엔화도 약하네 정도의 립서비스로는 지금의 시장의 롱 심리를 완전히 꺾어내리기는 역부족이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환율 흐름 보면은 어떻게 보니까 1,480원에 지금 연속 두 번으로 튕겨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 건데 이게 일단 지금 두 번째인 거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는 이 한 포지션이 좀 잡혀가지고 나중에 뭐 좀 청산을 당하거나 나라 측면에서 어떻게 지금 1,480원을 막고 있는 건데 이게 포지션이 노출되는 거에 대한 우려 포인트는 없으세요? 일단 지금은 그 포지션 노출에 대한 우려 포인트보다 네. 1,500원에 대한 기대 심리를 눌러주는 게 우선순위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다른 방송에 그렇게도 물어보셨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요. 다들 가고 싶어하면 올라가게 냅둔 다음에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을 띄어서 그러니까 뭐 개입을 조금 최소화하는 건 어떠냐 이런 네,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의 외환시장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예. 극명하게 다른데 아. 특히나 변동성 측면에서 다릅니다.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10원, 20원 움직이는 게 예산일이 아닌 외환시장이 됐다 보니까 맞아요. 요 중요한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빅피겨를 열어두기보다는 실제 그 이전 레벨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용인이 없을 거다라는 당국의 정책 대응을 좀 강하게 보여주는 것도 오.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1,400원도 뉴 노멀이라는데 우리가 지금 환율 시장을 봤을 때는 예전과는 좀 기준이 많이 달라지는 거를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창용 총재의 얘기도 좀 궁금한데 이게 M2 증가가 환율의 환율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발언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예전에 저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단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네. 쪽이고요. 그리고 요 M2에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게 구기준 기준의 M2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수익증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2024년에 미국 주식시장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 시가평가가 엄청 크게 올라갔을 거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럼 요 주식시장 수익증권의 시가평가만으로도 M2가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미국은 이 수익증권을 배제하고 M2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의 우리나라의 M2 증가율을 비교를 할 거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자라는 취지에서 한국은행이 최근에 새로운 기준의 M2를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준의 M2를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본다면 우리나라가 증가율 기준으로 미국보다 유동성을 더 많이 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발언이 나와서 혹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명분을 미리 좀 만들어가려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사실 화폐 유통 속도까지 빨라졌다면 저희가 M2 통화량 증가도 중요하지만 화폐 유통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얼마만큼 회전율이 나오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가 뭐 가게 요식업 볼 때도 예. 가게 매장의 회전율 회전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뭔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니까. 예. 지금의 통화량 증가가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 즉 금리 인상을 통한 이제 환율의 안정화를 꾀하려면은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 인상을 위한 명분을 뭐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과한 해석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짚어볼 부분은 간밤 미증시 그리고 채권 시장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이 지금 증시, 채권, 달러 뭐 트리플 약세를 보였던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특히 좀 중요했던 포인트는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 국채 매도에 동참했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계속해서 추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특정 연기금이 미국 달러 자산을 매각했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거니까요.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게 미국채를 매도했다라고 발표한 덴마크의 연기금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덴마크 내에서 3위의 연기금사거든요. 근데 이 연기금이 어떤 연기금이냐면은 덴마크 내 대학교 교수, 교직원들 그분들의 이제 연기금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공무원. 여의도에 있는 그 사학연금? 예, 사학연금 그거보다도 같은. 사이즈가 예. 조금 더 작을 거예요. 정말요? 대학교 교수들이 오. 가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걔네가 실제로 들고 있는 미국채가 1억 불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팔았다고 해서 사실 달러 자산에 대한 매각이 밤사이에 대규모로 이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서 심리적인 부분을 자극했다라고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안 그래도 이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유럽계 자산가들이 자산 운용사들이 미국 달러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다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걱정을 정확하게 때려주는 뉴스가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경계는 필요하고 추적 관찰을 계속 해야겠지만 저희가 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뉴스였었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근데 미국 장기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부담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이렇게 자꾸 뭐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심리 센티는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자 심리 부분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굉장히 크고요. 다만 요 탈달러화 움직임이 언제 또 이야기가 됐었냐면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보편 관세 그때요. 인상했을 때도 달러 자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 거다. 미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테니 예. 달러 자산을 매각하지 않겠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 크게 매각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재료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한 재료다. 너무 크게 뭐 확대 해석하면서 크게 겁먹고 뭐 이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 일본발 긴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총사는 과거만큼 이제는 크게 나타날 일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어제부터는 좀 다른 움직임 나타났던 거 아닌가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막판에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네.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영향을 받았고요. 글로벌 채권 금리가 그 일본계 채권 시장 변동성 때문에 다 같이 좀 흔들린 이런 그림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일본 시장에서 뭔가 진원지가 돼서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이제 일본의 생보사나 연기금 같은 장기 투자 기관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복귀하면서 발생하는 엔화 강세를 가지고 저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는 앞서 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 재정,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 정부의 빚을 늘릴 거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갔고 그게 글로벌 채권 시장을 흔들면서 이제 그린란드 지정학 이벤트까지 겹쳐져 버리니까 예. 미국 시장에서도 트리플 약세가 나온 배경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일본의 금리 상승세도 그냥 계속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정치적 노이즈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일단 2월 8일 날 중요한 조기 총선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엔화나 뭐 일본 국채 같은 요 엔화 자산에 대한 변동성 확대는 저희가 계속해서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2022년 이후에는 이제 원화랑 엔화의 동조화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원래 같이 다니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끼리끼리의 같은 끼리가 아닌데 이제 원화와 엔화? 네, 예. 엔화는 안전자산이고 예. 원화는 리스크 벤치마크, 즉 위험 통화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반대의 속성이에요. 근데 N극과 S극이 같이 붙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요 엔화의 약세가 달러원 환율 입장에서도 이제 상승 압력에 대한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보니까 예. 당분간 2월 8일 조기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요 일본 쪽 시장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일본의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럼 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채권 시장이 일본 네. 고유의 재정 이벤트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거지만 요 채권 시장 전체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키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포지션을 줄일 수밖에 없고 금리가 이제 튀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손절성 물량까지 나오다 보니 그게 이제 전반적인 채권 자산에 대한 투매로 네. 연결이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유럽, 미국까지 일제히 채권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그 이야기했듯이 일본 쪽에서는 뭐 당연히 뭐 정부의 입장과 이제 또 그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은 완전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 이제 최대한 돈을 좀 많이 풀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좀 올리려고 하는 추세에서 이 중간선을 타고 갈 거라고 현재 좀 일본 시장을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은 본인들의 금리 인상을 긴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정상화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존의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를 했으니까 정상화를 시킨다. 이 금리를 올리는 게 뭔가 유동성을 조이거나 통화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보다는 정책을 기존의 금리를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극단적인 현상의 금리 인상이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외화와 좀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포인트가 좀 있으신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네. 요 돈맥 경화 현상.
그래서 유동성 시장에서는 달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네. 현물 시장에서는 달러가 이 돈맥 경화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 환율 레벨 자체뿐만 아니라 네. 요 FX 스왑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얘가 원화 담보로 맡기고 달러 대출 받았을 때 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조달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은 많지만 이게 여전히 넘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좀 더 지금의 유동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앞서 이제 대통령과 기자들 기자회견에서 환율 얘기가 좀 나온 거를 연장해서 좀 여쭤보자면은 한두 달 있으면 이제 1,400원 레벨까지 초반 레벨까지는 좀 내려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 거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많은 좀 심리적인 관측에서 이 환율이라는 걸 지금 정부를 믿는 게 맞는 건지 이런 판단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좀 난처한 질문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을 일단은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까요? 일단 먼저 저는 정부 입장을 옹호하려는 생각은 전혀 예. 없고요. 다만 저희의 전망 자체도 올해 기존에 원래부터 하향 전망을 하고 있었고 이 레벨 하향에 대한 근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연기금이라는 또 다른 이제 상단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정책 대응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겨가면서까지 그쵸. 이쪽으로 베팅을 했을 때 예.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달러도 많은 상황이니까 얘가 한 번에 돈맥 경화가 풀려서 외환 시장으로 다시 넘어오게 된다면 그 빠지는 속도가 네.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쪽 시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막 1,500원을 무서워하기보다는 1,480원이 뚫려서 올라가는 게 더 큰 위험이 생겨난다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당장에 80원대가 뚫리게 되면은 네. 더 위쪽으로 시장에서 볼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저한테 위랑 아래 중에 어디가 더 리스크를 저희가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전 아래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위쪽은 방어선이 그래도 철저하게 깔려 있는데 네. 아래는 생각보다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한 번에 몰렸을 때 하방 변동성이 커질 리스크가 더 크지 지금 상황에선 상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방으로가 더 많은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그 아래를 어디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단기적으로 1,400원까지 충분히 레벨이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환율 상승이 과거의 경제 위기 때의 상승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동성만 투입이 돼준다면은 환율이 빠진다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고 저희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1,300원대도 다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1,300원대요? 있습니다. 네. 네, 연말 1,300원대. 1,300원대. 일단은 환율이 그 정도로 좀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은 현재 저희보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들이 이 환율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환율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뭐 하고는 있지만 오늘 하루 안에서의 변동성도 컸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진짜 원화에 대한 강세가 빨리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이야기도 같이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외환 전문 민경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앞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오늘장 하락분을 어느 정도 좀 만회한 상태로 갔습니다. 2.45% 하락을 지금 1.25%까지 좀 하락을 만회하면서 장 마감을 애프터마켓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좀 내일 제약바이오에 사실 그렇게 연관성은 없거든요. 제약바이오에 좀 훈풍을 좀 불어넣어줄 수 있는 실적 발표였으면 좋을 것 같고 내일도 현대차 실적 발표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오늘 밤 10시 30분 다보스 그렇죠. 포럼에서 트럼프 트럼프가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어떤 하는지. 연설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엇보다 좀 커진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로서 시장을 관측하는 사람으로서는 유야무야 좀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